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지 원장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와서 좀 늦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가계 빚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빚, 특히나 그 청년층하고 이 자영업자 빚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뭐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특히 뭐 기업부채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좀 그 관련돼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가계 중에서도 이 가계빚 중에서도 이 청년층, 2030 층의 이 가계빚이 얼마큼 느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제 자영업자들, 이 자영업자들이 과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영업자 빚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 빚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빚은 우리가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 가계 신용은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플러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외상 구매한 금액, 요걸 포함해서 이제 가계 신용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좌측에 보면 요거는 이제 단위가 조단입니다. 요것은 가계 신용의 토탈 금액을 나타낼 때 이 막대 그래프를 읽을 때 사용되는 단위고, 오른쪽은 이 선, 보시면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바로 이게 증가율인데, 요 증가율에 대한 단위를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게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증가율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1년 올 2, 4분기의 가계 신용은 약 1800조입니다. 우리의 지금 명목 GDP가 한 1900조를 좀 넘으니까 거의 우리의 명목 GDP 수준에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이 가계 신용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이제 증가율을 보면은 증가율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좀 하락을 하다가 2020년대부터 21년도까지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올 2, 4분기에는 10.3%까지 증가했습니다. 요게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또 뭐 신용대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제 영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영끌 현상, 영끌을 통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마지막 이 부동산이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 막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이 2030의 젊은 청년층의 어떤 영끌,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게 가계 신용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의 빚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득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뭐 세금 같은 거 우리가 제외하고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회색이 이제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이고 파란색이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인데, 가계부채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처분 가능 소득은 2019년 4, 4분기 이후에 좀 하락을 쭉 하다가 올 2분기에 좀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소득은 뭐 늘지 않거나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받쳐줘야지 나중에 이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채만 자꾸 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큰 경제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무려 17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가계소득이 큰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이 가계부채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청년층이고, 그 다음에 밤색이 바로 나머지 연령, 기타 연령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회색이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데, 보시면은 이 기타 연령에 대비해서 이 청년층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2020년 1, 4분기부터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때가 바로 또 우리 또 부동산, 이 영끌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이 코로나 시대에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청년층의, 즉 2030 시대의 이 가계부채를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이제 회색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인데, 이 전세 자금 대출은 2019년 1, 4분기에서 올 2, 4분기까지에 보면은 좀 줄어든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절대 순위로는 이제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1.2%를 올 2, 4분기에 기준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밤색 계통이 바로 신용대출인데, 이 신용대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영끌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 2030, 특히 청년층에서 나도 막차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 담보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기 했는데, 이 주택 담보 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또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또 증가하기 시작했고, 물론 또 신용 대출도 이제 최근에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하여튼 이 영끌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가하니까 나도 막차를 타기 위해서 청년층이 영끌을 함에 따라서 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가계 빚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 빚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빚은 이제 기업 신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 받는 거,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그래서 이 두 개, 대출과 채권을 합쳐서 이제 기업의 빚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계 신용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좌측은 이제 기업 신용의 금액을 보기 위해서 이 막대 그래프의 단위고, 그 다음에 이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바로 이제 기업 신용의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업 신용은 지금 올 2,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약 2,200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신용이 이제 올 2, 4분기를 기준으로 2,200조고, 아까 가계 신용이 1,800조였습니다. 그러면 약 4,000조에 해당되는 것을, 가계와 기업의 빚이 약 4,000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이 기업 증가율도 크게 증가하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 4분기부터 보십시오. 계속해서 증가해갖고, 2020년 3, 4분기에는 아주 9%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최근에는 이제 6%를 넘어서 약 한 7%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기업 신용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 대출이, 기업 빚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기업 중에서 이 자영업자가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이제 업종별 대출 증가율 현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좌측부터 보시면 도소매업,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다음에 부동산업, 여가업이 있는데 양극단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기는 이 도소매업에서 맨 좌측이 이제 2020년 1, 4분기고 그 다음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2021년 1, 4분기 맨 오른쪽 보라색이 이제 2, 4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에서 2, 4분기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 2,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3.7%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의 경우에는 19.7%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여행업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통제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의 빚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여가업에서 이 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또 도소매업에서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13.7%라는 그런 이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영업자 전체적으로부터 대출 금액이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 858.4조 원입니다. 이 자영업자만. 이 순수 자영업자만 볼 때 2021 6월 말 기준으로 858.4조 원입니다. 대출 금액이.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자, 이 자영업자의 대출이 자영업자 1인 기준으로 얼만큼 되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자영업자의 총 숫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숫자에 대해서 뭐 대통령 후보 토론에도 좀 나오던데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래프가 나온 것이 이 종사자별 이제 취업자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개가 바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되겠죠. 이게 약 한 2,700만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순수 자영업자라고 명명되어 있는 거는 한 550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돈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약 한 100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자영업자를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660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 전체 2,700만 명 중에서 약 2천만 명이 이제 임금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영업자 전체 숫자와 아까 자영업자 전체 대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금액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제 자영업자로 명명된 순자영업자 수는 이제 550만 명이고, 이제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제 포괄 자영업자 수가 되는데, 요게 이제 한 6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전체 대출 금액이 아까 858.4조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858.4조 원을 이 자영업자 수로 나누면은 순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포괄적인 아까 그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친 포괄 자영업자 수 1인당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1억이 넘어가는 빚이 나면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2030 청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빚을 져서라도, 어떠한 빚을 져서라도 나도 사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뭐 이런 위기감에 쌓여서 영끌 현상이 발생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또 그걸 규제하고, 그걸 규제하니까 다시 또 신용대출이 늘고, 신용대출이 니까 또 신용대출을 규제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러한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청년층이
엄청나게 이 빚이 증가하게 된,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빚이 증가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버블이 이게 이제 터져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청년들한테 나중에 이 청년들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위기가 올 수 있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 방역 대책도 있지만은 뭐 특히 최근에는 뭐 4단계를 통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그것도 뭐 9시까지 영업하겠다가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10시까지 옮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에 12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못 먹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정부의 엄청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죠. 희생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저는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뭐 전 국민에 줄 것인가? 1차 지원금 전 국민에 줬죠. 그 다음에 뭐 2차, 3차도 뭐 전 국민에 줄 이걸 얘기를 하다가 또 최근에 준 거는 뭐 88%까지 또 그 다음에 뭐 90%가 늘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피해보지 않은 분들까지도 돈을 주는 거에 많이 돈을 뿌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이 자영업자들한테 그 돈을 갖다가 좀 몰아서 줬으면은 이렇게 빚이 많이 폭발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으로 또 나중에 이 빚을 못 갚게 돼 갖고 완전히 이 쪽박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조장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정부가 이 참 파퓰리즘 정치에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왜 그 뭐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돈을 잘 버는 대기업 이런 또는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왜 돈을 그걸 뭐 1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다 줍니까? 그 돈은 그 줄 때는 그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돈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자영업자한테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은 좀 더 나았겠죠. 그거를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실 이 받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빚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퓰리즘에 이게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시한폭탄이 반드시 터질 겁니다. 이 터지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누구 탓할 건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